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전 세계가 영어와 중국어의 패권 다툼에 집중하는 사이 우리 한글이 조용히 세계를 정복하고 있었습니다. 반도체와 자동차로 시작된 기술 전쟁에서 언어가 결정적 무기가 되었다는 사실 믿으시겠습니까? 한국 드라마 한 편이 글로벌 기업들의 운명을 바꿔놓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미처 몰랐던 한글의 놀라운 반전 드라마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만요. 버겁고 힘든 일상생활에 한 줄기 빛 같은 감동을 선사하는 감동망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감동적인 이야기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세종입니다. 2023년 여름 도쿄 시부야의 한 회의실에서 일본 경제계를 뒤흔든 충격적인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소니 반도체 사업부 부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죠. 삼성과 SK 하이닉스 없이는 플레이스테이션 5 생산이 완전히 불가능하다고 말입니다. 바로 그 순간 복도 건너편 회의실에서는 도요타 최고 기술 책임자가 현대차의 전기차 배터리 기술 분석 보고서를 받고 있었어요. 표정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일본이 자랑하던 기술 대국의 위상이 심각하게 무너지고 있었던 거죠. 상황은 정말 절망적이었습니다. 일본 정부가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를 가했던 2019년 7월을 기억하시나요? 당시 아베 신조 총리가 한국을 압박하려던 그 조치가 오히려 한국 기업들의 기술 독립을 가속화시키는 결과를 낳았어요. 삼성과 LG는 단 2년 만에 일본 의존도를 90%에서 30%로 대폭 줄였고 국산화에 성공한 불화수소와 포토레지스트는 되려 품질과 가격 경쟁력에서 일본 제품을 완전히 압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본 기업들이 스스로 경쟁자를 키워준 셈이었죠. 도쿄 증권거래소 근처 빌딩들은 연일 비상회의로 시끄러웠어요. 소니가 한때 세계를 호령했던 반도체 분야에서 삼성에게 완전히 밀려났고 파나소닉의 배터리 사업은 LG에너지 솔루션에게 추월당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건 30대 일본 엔지니어들이 한국 기업의 기술 자료를 밤새 탐독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한때 일본이 한국에게 기술을 전수하던 시대가 완전히 뒤바뀐 겁니다. 선생이 제자에게 머리 숙여 배우는 기막힌 상황이 벌어진 거죠. 하지만 일본의 자존심이 가장 처참하게 무너진 분야는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조선업이었어요. 미쓰비시중공업과 가와사키중공업의 임원들이 한국조선해양과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에게 LNG선 수주에서 참패를 당하고 나서 보인 반응이 가관이었습니다. 전 세계 LNG선 시장의 무려 75% 이상을 한국이 독점하게 되자 일본 조선업계는 사실상 항복 선언을 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메이지 유신 이후 일본 조선업의 자존심이었던 야마토 정신이 한순간에 무너진 충격적인 순간이었죠. 일본 주요 언론들은 이 현상을 한국의 정부 보조금이나 덤핑 때문이라고 억지로 분석하려 했어요. 하지만 진실은 전혀 달랐습니다. 기술력 자체가 한국이 압도적으로 앞서 나가기 시작한 것이죠. 특히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IT와 제조업이 결합된 스마트 팩토리 분야에서 한국의 우위는 일본이 감히 따라올 수 없는 경지까지 발전했습니다. 현대제철과 포스코의 AI 기반 지능형 제철소 기술, 삼성과 LG의 완전 무인 반도체 공정 자동화 시스템은 일본 기업들에게 그야말로 충격과 공포 그 자체였어요. 더욱 놀라운 반전은 자동차 분야에서 일어났습니다. 한때 도요타와 혼다가 하이브리드 기술로 세계 자동차 시장을 호령했지만 이제는 현대차와 기아가 전기차와 수소차 기술에서 완전히 앞서 나가고 있었거든요. 아이오닉 5와 EV6의 800V 초고속 충전 기술은 일본 자동차 업계 전체를 패닉 상태로 몰아넣었습니다. 심지어 일본 내에서도 한국 전기차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었어요. 도쿄 시내에서 현대 아이오닉을 타고 다니는 일본인들이 늘어나는 걸 보면서 도요타 임원들의 심정이 어땠을지 상상이 가시나요?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일본 정부는 극비리의 코드명 사쿠라 프로젝트라는 한국 기술 벤치마킹 작전을 시작했습니다. 경제 산업성 주도로 한국의 주요 기업들을 샅샅이 분석하기 시작한 거죠. 수십 명의 일본 기술자들이 한국어 공부를 시작했고, 심지어 한국 드라마를 보면서 한국 문화를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예상치 못한 거대한 걸림돌이 나타났어요. 바로 언어 문제였습니다. 일본 기업들이 한국의 첨단 기술을 도입하려 해도 언어 장벽 때문에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속출했거든요. 기술 매뉴얼부터 소프트웨어 인터페이스, 심지어 기계 조작법까지 모든 게 한글로 되어 있으니 일본 엔지니어들이 습득하기 극도로 어려웠던 겁니다. 단순히 번역만 하면 될 문제가 아니었어요. 기술 용어와 개념 자체가 한국식으로 정립되어 있어서 일본식 사고와 업무 방식으로는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너무 많았던 거죠. 게다가 한국 기업들의 기술 문서에는 한국 특유의 빠른 업무 문화와 유연한 사고방식이 고스란히 녹아 있었습니다. 즉석에서 문제를 해결하고 창의적으로 접근하는 방식들이 기술 개발 과정 전반에 스며들어 있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위계 질서가 엄격하고 매뉴얼 중심인 일본의 경직된 조직 문화로는 받아들이기가 거의 불가능했던 겁니다. 이때만 해도 일본 정부와 기업들은 이 문제를 단순한 번역의 문제로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곧 깨닫게 됩니다. 언어는 단순한 소통 도구가 아니라 기술과 문화, 그리고 사고방식이 모두 결합된 강력한 국가 경쟁력이라는 놀라운 사실을 말이죠. 그리고 이 중대한 깨달음은 의외의 장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2023년 9월 도쿄대학교 언어학과 미야자키 교수의 연구실에 긴급 소집된 일본 정부 관료들의 표정은 어두웠습니다. 그들이 받아든 극비 보고서의 제목은 충격적이었어요. 한글의 글로벌 확산이 일본의 기술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 분석이었습니다. 보고서를 펼친 순간 경제 산업성 과장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죠.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배우는 외국인이 7년 전보다 무려 300% 증가했다는 통계가 첫 페이지에 적혀 있었거든요. 미야자키 교수가 준비한 데이터는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2016년에는 한국어 학습자가 전 세계적으로 77만 명에 불과했는데 2023년에는 230만 명을 돌파했어요. 특히 20대와 30대 학습자 비율이 전체의 85%를 차지한다는 점이 일본에게는 치명적인 위협이었습니다. 이들이 바로 미래의 기술자이자 엔지니어, 그리고 의사결정권자가 될 세대였거든요. 반면 일본어 학습자는 같은 기간 380만 명에서 320만 명으로 오히려 감소했어요. 일본 문화와 기술의 글로벌 영향력이 급속도로 위축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였죠. 더욱 놀라운 건 한국어 학습 동기의 변화였습니다. 과거에는 단순히 K-팝이나 드라마에 대한 관심 때문이었지만 최근에는 한국 기업 취업이나 기술 습득을 목표로 하는 학습자가 급격히 늘어났어요. 특히 동남아시아와 남미 지역의 젊은 엔지니어들 사이에서는 삼성, LG, 현대차 취업을 위해 한국어를 배우는 게 하나의 트렌드가 되어버렸습니다. 반도체와 배터리, 자동차 분야에서 한국 기업들의 기술력이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하면서 한국어가 단순한 문화 언어를 넘어서 기술 언어로 인식되기 시작한 거죠. 일본 외무성에서 긴급히 작성한 내부 보고서는 더욱 충격적이었어요. 인도네시아와 베트남, 태국의 주요 공과대학에서 한국어가 제2외국어로 급부상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특히 인도네시아 반둥공과대학과 베트남, 호치민시 공과대학에서는 한국어 강좌 신청자가 일본어 강좌를 완전히 압도했어요. 학생들이 졸업 후 한국 기업으로의 취업이나 기술 연수를 목표로 하고 있었거든요. 일본이 수십 년간 동남아시아에서 쌓아온 기술 종주국으로서의 위상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가장 심각한 건 유럽에서의 변화였어요. 독일 뮌헨 공과대학과 스위스 취리히 연방 공과대학에서
한국어 수업이 개설되기 시작했습니다. 학생들의 요구가 폭증했기 때문이었어요. 이들 대학의 기계공학과와 전자공학과 학생들은 한국의 첨단 제조업 기술을 직접 배우고 싶어 했거든요. 특히 현대중공업의 조선 기술과 삼성의 반도체 기술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이었습니다. 독일 학생들이 일본이 아닌 한국 기술을 배우려 한다는 사실이 일본 정부에게는 그야말로 청천벽력이었죠. 미국에서의 상황은 더욱 심각했습니다. 실리콘밸리의 스탠포드 대학과 UC 버클리에서 한국어 수강 신청이 경쟁률 20대 1을 기록했어요. MIT와 하버드에서도 한국어 강좌가 신설되었고 수강생들 대부분이 공학도였습니다. 이들의 목표는 명확했어요. 삼성과 SK하이닉스, LG에너지솔루션 같은 한국 기업들과의 협력이나 취업이었습니다. 한국어를 구사하는 외국 엔지니어들이 한국 기업의 기술 문서와 매뉴얼을 직접 이해할 수 있게 되면서 기술 이전과 습득 속도가 기하급수적으로 빨라졌어요. 과거에는 번역과 통역을 거쳐야 했던 복잡한 과정이 생략되면서 한국 기술의 글로벌 확산이 가속화되었습니다. 특히 반도체 공정 기술이나 조선 설계 기술 같은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에서 이런 현상이 두드러졌어요. 가장 충격적인 건 한국어가 아시아 지역에서 새로운 기술 공용어로 부상하기 시작했다는 점이었습니다. 동남아시아의 여러 국가에서 한국 기업들이 현지 공장을 세우면서 현지 직원들이 한국어로 기술 교육을 받고 업무를 처리하게 되었어요. 베트남 삼성전자 공장, 인도네시아 LG화학 공장에서는 기술 용어와 업무 지시가 모두 한국어로 이루어졌습니다. 일본 정부는 이제야 심각성을 깨달았어요. 언어가 단순한 의사소통 수단이 아니라 기술과 문화, 경제력이 결합된 강력한 소프트 파워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한국어의 글로벌 확산은 곧 한국 기술과 문화의 세계적 영향력 확대를 의미했고, 이는 일본의 전통적인 아시아 기술 리더십에 치명적인 타격을 가하고 있었어요. 언어라는 보이지 않는 무기로 한국이 일본을 완전히 압도하기 시작한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제3장 디지털 한류의 역습 2024년 1월 도쿄 아키하바라의 한 게임 개발사 회의실에서 벌어진 장면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일본 게임 업계의 거물 다나카 사장이 직원들 앞에서 한국어 학습 앱을 내려받는 모습을 보인 것이죠. 우리도 이제 한국어를 배워야 한다며 씁쓸하게 웃던 그의 표정에서 일본 게임 산업의 위기감이 고스란히 드러났어요.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2023년 글로벌 모바일 게임 매출 순위에서 한국 게임들이 상위권을 휩쓸었거든요. 넷마블의 세븐나이츠, NC소프트의 리니지 EM, 넥슨의 바람의 나라 시리즈가 일본 게임들을 완전히 밀어내고 있었어요. 특히 충격적인 건 이 게임들이 한국어 원문을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해외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얻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의 한 게임 카페에서 벌어진 광경은 더욱 놀라웠어요. 10대와 20대 미국 청년들이 한국 게임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한국어 단어들을 사용하고 있었거든요. 공격력 업, 체력 회복, 길드전 시작 같은 표현들이 영어와 섞여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게임을 통해 한국어가 자연스럽게 전 세계 젊은이들의 일상 언어로 스며들고 있는 것이었어요. 더욱 놀라운 건 유튜브와 틱톡에서 벌어지는 변화였습니다. 한국 게임 공략 동영상이나 게임 리뷰가 한국어 원문 그대로 전 세계에서 수백만 뷰를 기록하고 있었어요. 외국 시청자들이 한국어 자막 없이도 내용을 이해하기 시작한 것이죠. 특히 키읔키읔키읔, 디귿디귿, 히읗히읗 같은 한국식 채팅 표현들이 전 세계 게이머들 사이에서 공통 언어로 자리 잡았어요. 일본 문화청이 긴급히 실시한 조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아시아 10개국 젊은이들에게 가장 멋진 언어를 묻는 설문에서 한국어가 1위를 차지했어요. 불과 5년 전까지만 해도 일본어가 압도적 1위였는데 완전히 뒤바뀐 것이죠. 응답자들은 한국어가 더 현대적이고 세련되게 들린다.
한국 게임과 음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필수라고 답했습니다. 네이버와 카카오톡의 글로벌 진출도 한국어 확산에 결정적 역할을 했어요. 동남아시아에서 라인 LIN을 통해 한국어 메시지를 주고받는 게 유행처럼 번졌거든요. 특히 태국과 인도네시아에서는 한국어 스티커와 이모티콘이 폭발적 인기를 끌었습니다. 안녕, 고마워, 사랑해 같은 기본적인 한국어 표현들이 현지 젊은이들 사이에서 일상어가 되어버렸어요. 더욱 심각한 건 웹툰 플랫폼에서 벌어진 변화였습니다. 네이버 웹툰과 레진 코믹스, 카카오 페이지가 전 세계로 진출하면서 한국 웹툰이 글로벌 표준이 되어버렸어요. 미국과 유럽의 젊은이들이 한국 웹툰을 읽기 위해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한 것이죠. 특히 신의 탑, 갓 오브 하이스쿨, 노블레스 같은 작품들이 영어 번역본보다 한국어 원작을 선호하는 독자들이 급증했어요. 일본 만화 출판사들의 위기감은 극에 달했습니다. 소아과과 지병사의 임원들이 비상회의를 소집했을 정도였어요. 전 세계에서 일본 만화의 상징이던 망가맹거라는 단어 대신 웹툰 WEBTON이라는 한국어가 더 많이 검색되기 시작했거든요. 구글 트렌드 분석 결과 맹거의 검색량은 2020년 대비 30% 감소한 반면 WEBTON은 400% 증가했어요. 스포티파이와 애플 뮤직에서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한국 가요가 전 세계 차트 상위권을 점령하면서 외국인들이 한국어 가사를 따라 부르는 게 일상이 되었어요. BTS와 블랙핑크, 뉴진스의 노래를 완벽한 한국어 발음으로 부르는 외국인들의 영상이 SNS에서 바이럴을 타며 한국어 학습 열풍을 더욱 가속화시켰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건 AI 번역 기술의 발달 패턴이었어요. 구글 번역과 파파고에서 한국어 마이너스 다른 언어 간 번역 요청이 폭증했는데 특히 한국어를 기준 언어로 하는 번역 요청이 전년 대비 500% 늘어났어요. 이는 한국어가 글로벌 정보 소비의 중심 언어 중 하나로 부상했다는 의미였습니다. 메타버스 플랫폼에서도 한국어의 영향력이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었어요. 로블록스와 포트나이트에서 한국 서버가 아닌데도 한국어로 대화하는 외국인 유저들이 급증했거든요. 가상현실 속에서도 한국어가 새로운 공용어로 자리 잡기 시작한 것이죠. 일본 정부는 이제야 디지털 한류의 진짜 위력을 깨달았습니다. 과거의 한류가 드라마와 K-팝 중심이었다면 새로운 한류는 게임, 웹툰, 메타버스, AI까지 포괄하는 총체적 문화혁명이었어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의 중심에 한국어가 있었습니다. 일본어가 수십 년간 아시아 대중문화의 언어였던 시대가 완전히 막을 내리는 순간이었죠. 2024년 3월 뉴욕 맨하탄 한복판에 위치한 컬럼비아 대학교 세종학당에는 이른 아침부터 긴 줄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한국어 초급반 등록을 위해 몰려든 학생들의 행렬이었어요. 그 중에는 금융계 임원의 자녀부터 아티스트, 심지어 70대 할머니까지 다양한 연령층이 섞여 있었습니다. 모두가 한글을 배우고 싶어하는 열정으로 가득했어요. 특히 눈에 띄는 건 MIT와 하버드에서 온 공학도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삼성과 LG의 기술 문서를 원문으로 읽고 싶다며 한국어 학습에 매진했어요. 컴퓨터공학과 대학원생 제임스는 한국의 AI 논문과 특허를 이해하려면 한국어가 필수라며 노트에 빼곡히 한글을 연습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노트에는 인공지능, 딥러닝, 반도체 같은 기술 용어들이 한글로 가득 적혀 있었어요. 런던 킹스칼리지 세종학당의 상황은 더욱 놀라웠습니다. 영국 학생들이 한글의 과학적 체계에 매료되어 있었거든요. 언어학과 교수인 스미스 박사는 한글의 표음 문자 체계가 영어권 학생들에게 매우 직관적으로 다가온다며 감탄했어요. 학생들은 단 몇 주 만에 기본적인 한글 읽기를 마스터하고 있었습니다. 가장 인상적인 건 학습 동기의 변화였어요. 초기에는 K-팝이나 드라마 때문에 시작했던 학생들이 한글을 익히자마자
한국 문화의 깊이에 빠져들고 있었거든요. 파리 소르본 대학교 세종학당의 마리는 처음에는 BTS 가사를 이해하려고 시작했는데 이제는 한국 현대문학을 원문으로 읽고 있다며 뿌듯해했어요. 그녀의 책상 위에는 조남주의 82년생 김지영과 한강의 채식주의자 원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세종학당의 교육 방식도 혁신적이었어요. 전통적인 문법 중심 교육에서 벗어나 한국 문화 콘텐츠를 활용한 몰입형 학습을 도입했거든요. 학생들은 한국 영화를 보면서 자연스럽게 한국어를 습득했고 웹툰을 읽으며 일상 표현을 익혔어요. 특히 넷플릭스의 한국 드라마를 교재로 활용한 수업은 대폭발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베를린 세종학당에서는 더욱 특별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독일 학생들이 한국의 환경기술과 지속가능성 정책을 한국어로 연구하기 시작한 것이죠. 환경공학과 학생인 한스는 한국의 그린 뉴딜 정책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한국어 원문을 봐야 한다며 한국어 공부에 몰두했어요. 그의 연구실에는 한국환경부 보고서와 기업 백서가 한글 그대로 쌓여 있었습니다. 아시아 지역 세종학당의 성장세는 더욱 눈부셨어요. 베트남 하노이 세종학당에서는 한국 기업 취업을 목표로 하는 현지 대학생들이 몰려들었거든요. 이들은 삼성전자와 LG화학의 현지 공장에서 요구하는 한국어 능력을 갖추기 위해 밤낮 없이 공부했어요. 특히 기술 매뉴얼을 한국어로 읽는 능력이 취업의 핵심 조건이 되면서 세종학당의 기술, 한국어 과정은 항상 만원이었습니다.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세종학당에서는 현지 정부 관료들까지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한국과의 경제 협력이 확대되면서 공식 회의에서 한국어 통역 없이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해진 것이죠. 인도네시아 경제부 국장 수디르만은 한국어를 할 줄 아는 것이 승진의 필수 조건이 되었다며 업무 시간에도 한글 교재를 들고 다녔습니다. 가장 놀라운 변화는 아프리카에서 일어나고 있었어요. 가나 아크라 세종학당에서는 현지 청년들이 한국의 IT 기술을 배우기 위해 한국어를 공부하고 있었거든요. 이들의 목표는 한국 IT 기업의 아프리카 진출에 발맞춘 현지 파트너가 되는 것이었어요. 컴퓨터 과학과 학생 콰메는 한국어를 배우면 더 좋은 기회가 온다며 매일 6시간씩 한글 공부에 매진했습니다. 세종학당의 성공 비결은 단순한 언어 교육을 넘어선 문화적 경험 제공에 있었어요. 학생들은 한글을 배우면서 동시에 한국 음식을 만들어보고 태권도를 배우며 K-팝 댄스를 익혔습니다. 언어와 문화가 하나의 패키지로 제공되면서 학습 효과가 극대화되었어요. 일본 정부는 이런 세종학당의 성공을 지켜보며 위기감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전 세계에 설치된 일본 문화센터의 일본어 수강생은 감소하는 반면 세종학당의 한국어 학습자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었거든요. 한국어가 단순한 외국어가 아닌 미래를 여는 열쇠로 인식되기 시작한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2024년 4월 독일 뮌헨에 위치한 BMW 본사의 한 회의실에서 놀라운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독일 엔지니어들이 LG에너지 솔루션의 배터리 매뉴얼을 한국어 원문 그대로 읽고 있었거든요. 번역본이 아닌 한글로 된 기술 문서를 직접 해석하면서 업무를 진행하고 있었어요. 이들 중 상당수는 한국어를 유창하게 구사하며 배터리 셀 밀도를 벨터리 셀 밀도라고 한국식 발음 그대로 말하고 있었습니다. BMW의 전기차 개발팀장 밀러는 한국어로 된 기술 자료를 직접 읽을 수 있으니 개발 속도가 30% 빨라졌다며 만족감을 표했어요. 과거에는 번역과 검토 과정에서 며칠씩 걸렸던 작업이 실시간으로 가능해진 것이죠. 특히 배터리 화학 반응에 관한 미세한 기술적 뉘앙스까지 원문으로 파악할 수 있게 되면서 협업의 질이 혁신적으로 향상되었어요. 더욱 놀라운 변화는 브랜딩 전략에서 나타났습니다. 삼성전자가 출시한 신제품 갤럭시 한글 에디션은 전 세계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어요. 제품 포장지부터 사용 설명서까지 모든 텍스트가 한글로 되어 있었는데
이것이 오히려 프리미엄 이미지를 만들어낸 것이죠. 미국과 유럽의 젊은 소비자들은 한글이 새겨진 제품이 더 고급스럽고 혁신적으로 보인다며 열광했습니다. LG전자의 OLED 한글 시리즈도 마찬가지였어요. TV 메뉴와 리모컨 버튼에 한글이 새겨진 이 제품은 문화적 경험을 제공하는 기술이라는 새로운 카테고리를 만들어냈어요. 구매자들은 단순히 TV를 사는 것이 아니라 한국 문화를 소유하는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파리의 한 가전 매장에서는 한글 버전 LG TV가 일반 버전보다 20% 비싼 가격에도 불구하고 먼저 품절되는 현상이 벌어졌어요. 현대자동차의 전략은 더욱 파격적이었습니다. 소나타 한글 버전에는 내비게이션과 각종 버튼이 모두 한글로 표기되어 있었어요. 심지어 계기판의 속도계와 연료계까지 한글로 되어 있었죠. 처음에는 무모한 도전으로 여겨졌지만 결과는 대성공이었어요. 미국 LA의 한 현대차 딜러는 한글 버전을 찾는 고객이 너무 많아서 따로 대기 리스트를 만들어야 했다고 말했습니다. 패션 업계에서도 한글이 새로운 트렌드가 되었어요. 프랑스 명품 브랜드 생로랑이 한글 로고가 새겨진 한정판 백을 출시했는데 전 세계에서 30분 만에 완판되는 기염을 토했거든요. 이탈리아 구찌도 한글 컬렉션을 선보이며 한국어는 새로운 럭셔리 언어라고 선언했어요. 밀라노 패션 위크에서는 한글이 새겨진 의상들이 런웨이를 장식하며 관중들의 뜨거운 호응을 받았습니다. IT 업계의 변화는 더욱 혁명적이었어요. 마이크로소프트가 출시한 한글 코딩 에디터는 프로그래밍 명령어를 한글로 입력할 수 있게 해주는 혁신적인 도구였어요. 만약 그러면 아니면 같은 한글 명령어로 코딩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전 세계 개발자들이 이 도구에 열광하며 한글로 코딩하니 더 직관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구글도 한글 검색 우선 모드를 도입했어요. 이 모드에서는 한국어로 된 검색 결과가 다른 언어보다 우선적으로 노출되었는데 이는 한국 콘텐츠의 품질과 신뢰성이 높다는 평가에 기반한 것이었어요. 실제로 기술 관련 검색에서 한국어 자료가 가장 정확하고 최신 정보를 제공한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거든요. 제조업계에서도 한글의 위상이 급상승했어요. 독일 지멘스는 자사 제품의 매뉴얼을 한국어로 먼저 작성한 후 다른 언어로 번역하는 방식을 도입했어요. 한국어 표현이 기술적 개념을 가장 정확하게 전달한다는 이유에서였죠. 특히 정밀도, 효율성, 안정성 같은 기술 용어들이 한글에서 다른 언어로 번역될 때 의미 전달이 더 명확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일본 기업들의 반응은 당황스러움 그 자체였어요. 도요타와 혼다는 급하게 한국어 매뉴얼 제작팀을 구성했고 소니는 제품 디자인에 한글 요소를 도입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미 한국 기업들이 선점한 한글 브랜딩의 진정성을 따라잡기는 어려웠습니다. 일본 제품에 억지로 새겨진 한글은 오히려 어색함만 자아냈거든요. 가장 놀라운 변화는 스타트업 생태계에서 일어났어요. 실리콘밸리의 신생 기업들이 회사명과 제품명에 한글을 사용하기 시작한 것이죠. 데이터 분석을 뜻하는 데이터분석.com, 인공지능을 직역한 AI 인공지능 같은 회사들이 우후죽순 생겨났어요. 투자자들도 한글 이름이 들어간 스타트업이 더 혁신적으로 보인다며 적극적인 투자 의사를 보였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이런 변화를 놓치지 않았어요. 한글을 단순한 언어가 아닌 브랜드 자산으로 활용하기 시작했거든요. 제품 개발 단계부터 한글의 문화적 의미를 고려하고 해외 마케팅에서도 한글을 전면에 내세우는 전략을 구사했어요. 그 결과 한국 제품은 기능성과 문화성을 동시에 갖춘 독특한 포지션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한글이 만든 새로운 시장에서 한국이 절대적 우위를 점하게 된 역사적인 순간이었어요. 2024년 6월 도쿄 시부야의 한 전자제품 매장에서 벌어진 일은 정말 상징적이었습니다. 삼성 갤럭시 한글 에디션을 구매하려는 일본 젊은이들이 긴 줄을 서고 있었거든요.
같은 매장 한쪽 구석에는 소니와 파나소닉 제품들이 먼지를 뒤집어 쓴 채 방치되어 있었어요. 매장 직원 다나카 씨는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한국 제품만 찾는 손님들 때문에 일본 제품 판매량이 절반으로 줄었다고 했어요. 더욱 충격적인 건 일본 대기업들의 반응이었습니다. 도요타 본사에서는 긴급 임원회의가 소집되었어요. 회의 주제는 단 하나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한국어를 우리 제품에 자연스럽게 녹여낼 수 있을까 하는 것이었죠. 도요타 회장 토요다 아키오는 직접 한국어 개인 교습을 받기 시작했고 임원진 전체에게 한국어 학습을 의무화했어요. 혼다의 상황은 더욱 절망적이었습니다. 미국 시장에서 현대자동차 소나타 한글 버전이 혼다 어코드보다 30% 더 많이 팔리고 있었거든요. 혼다 마케팅 본부장 사토는 급하게 한국 디자인 회사와 계약을 체결했어요. 차량 내비게이션에 한글 메뉴를 추가하고 심지어 핸들에도 한글 로고를 새겨 넣는 프로젝트를 시작한 겁니다. 하지만 일본 기업들의 이런 노력은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왔어요. 소니가 출시한 한글 버전 플레이스테이션 5는 어색한 한글 번역과 부자연스러운 디자인으로 전 세계 게이머들의 조롱거리가 되었거든요. 특히 한국 게이머들은 일본어를 직역한 어색한 한글 표현을 보고 우리를 무시하는 거냐며 분노했어요. 일본 정부도 뒤늦게 움직였습니다. 문부과학성은 2024년 7월부터 모든 대학에서 한국어 교육을 의무화하는 방침을 발표했어요. 경제산업성도 기업의 한국어 교육 지원 예산을 10배로 늘렸죠. 하지만 이미 늦어버린 감이 있었어요. 한국 기업들이 수년간 축적해온 한글 브랜딩의 노하우와 진정성을 하루아침에 따라잡기는 어려웠거든요. 가장 상징적인 사건은 2024년 8월 도쿄 긴자에서 일어났습니다. 일본 최대 백화점 미스코시에서 LG전자 OLED 한글 TV 특별 전시회가 열렸는데 첫날에만 5,000명이 몰렸어요. 같은 층에 있던 소니 TV 전시장은 텅 비어 있었죠. 미스코시 전자제품 담당 부장 야마다는 충격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30년 백화점 생활에서 일본 제품이 이렇게 외면받는 건 처음 본다고 했어요. 일본의 대표 기업 파나소닉은 더욱 극단적인 결정을 내렸어요. 아예 한국에 R&D 센터를 설립하고 한국 직원들에게 제품 기획부터 디자인까지 전권을 맡긴 겁니다. 파나소닉 사장 구사미는 기자회견에서 솔직하게 인정했어요. 우리는 한글의 가치를 너무 늦게 깨달았다고 말했죠. 닌텐도마저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한국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닌텐도 스위치에 한글 UI를 적용했지만 이미 한국 게임 회사들이 만든 한글 게임들이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었어요. 특히 한국 인디 게임들이 한글로 된 게임 제목 그대로 해외에서 판매되면서 큰 성공을 거두고 있었거든요. 일본 언론들도 연일 한글 열풍을 다뤘어요. 아사히 신문은 한국어가 새로운 국제 비즈니스 언어로 부상하고 있다는 특집 기사를 실었고, 요미우리 신문은 일본 기업들이 한국어 인재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다고 보도했어요. 일본 경제신문 니혼게이자이는 더욱 직설적이었습니다. 일본이 한글을 무시하는 사이 한국이 새로운 문화 경제 패권을 잡았다고 분석했거든요. 결국 일본은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한때 자신들이 하찮게 여겼던 한글이 이제는 세계 시장을 좌우하는 강력한 무기가 되었다는 사실을요. 한국 기업들이 한글이라는 언어적 자산을 바탕으로 구축한 새로운 시장에서 일본은 이제 뒤쫓아가는 입장이 되어버린 겁니다. 정말 통쾌한 역전이었어요. 첫 번째 신호는 중국에서 나타났어요. 베이징 대학교에서 한국어학과 지원자가 전년 대비 500% 증가한 겁니다. 중국 최고 명문대 학생들이 앞다투어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 했어요. 더욱 놀라운 건 이들의 동기였습니다. 단순히 K-팝이나 드라마 때문이 아니라 한국 기업에 취업하거나 한국과의 기술 협력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싶다는 거였어요. 중국 최대 스마트폰 제조업체 샤오미의 레이준 회장은 충격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자사의 모든 기술 문서를 한국어로도 작성하겠다고 선언한 거예요. 그 이유가 걸작이었죠. 한국어로 작성된 기술 문서가 다른 언어보다 정확성과 명료성이 뛰어나다는 내부 분석 결과가 나왔다는 겁니다. 레이준 회장은 직접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고 임원진들에게도 한국어 학습을 권장했어요. 미국에서도 비슷한 움직임이 일었습니다. 실리콘밸리의 구글 본사에서는 한국어 구사 가능한 엔지니어들의 연봉이 20% 더 높아졌어요. 애플도 아이폰 개발팀에 한국어 전문가들을 대거 채용했죠. 팀 쿡 CEO는 한국 방문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어를 이해하는 것이 미래 기술을 이해하는 열쇠라고 했어요. 가장 극적인 변화는 독일에서 일어났어요. 폭스바겐 그룹이 한국의 현대차 그룹과 전기차 기술 공동 개발 협약을 체결한 겁니다. 이 협약의 특별한 점은 모든 기술 문서와 회의가 한국어로 진행된다는 것이었어요. 폭스바겐 측에서 먼저 제안한 조건이었죠. 독일 엔지니어들이 한국어로 된 기술 자료를 직접 읽을 수 있으니 협업 효율성이 높아진다는 이유에서였어요. 일본의 반응은 더욱 놀라웠습니다. 6장에서 본 것처럼 처음에는 당황하고 뒤쫓아가기에 급급했던 일본 기업들이 이제는 아예 전략을 바꾼 거예요. 소니는 한국의 삼성전자와 차세대 디스플레이 기술 공동 연구소를 설립했어요. 이 연구소의 공용어는 당연히 한국어였죠. 도요타의 변화는 더욱 극적이었습니다. 한국의 LG화학과 전기차 배터리 합작법인을 설립하면서 일본 직원들에게 1년간 한국어 집중 교육을 실시했어요. 도요타 아키오 회장은 한국어로 합작법인 창립식 연설을 했는데 비록 발음이 어색했지만 그 진정성이 전 세계에 감동을 주었어요. 일본 최고 기업의 회장이 한국어로 연설하는 모습을 본 우리나라 국민들의 마음이 어땠을지 상상해 보세요. 한국 정부도 이런 변화에 적극 대응했어요. 산업통상자원부는 해외 기업과의 기술 협력 시 한국어 문서 제공을 의무화하는 정책을 발표했어요. 외교부는 전 세계 대사관에 한국어 기술 번역 전문가를 파견했죠. 문화체육관광부는 세종학당에서 일반 한국어뿐만 아니라 기술 한국어 과정을 신설했어요. 가장 상징적인 사건은 2024년 11월에 일어났습니다.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세계 최대 기술 전시회 CES에서 주요 발표들이 한국어로 진행된 거예요. 삼성전자는 당연했지만 놀랍게도 애플과 구글, 심지어 중국의 화웨이까지 주요 제품 발표를 한국어로 먼저 진행했어요. 전 세계 기술 업계가 한국어의 중요성을 인정한 역사적인 순간이었죠. 이런 변화 속에서 한국 기업들은 더욱 자신감을 얻었어요. LG전자는 해외 법인의 모든 회의를 한국어로 진행하기 시작했고, 현대차는 글로벌 딜러들에게 한국어 교육을 제공했어요. SK하이닉스는 아예 해외 고객사 직원들을 한국으로 초청해 6개월간 한국어 집중 교육을 실시했죠. 국제 표준화 기구들도 변화했어요. ISO 국제 표준화 기구는 기술 표준 문서에 한국어 번역본을 의무적으로 제공하기로 했고, IEEE 전기전자기술자협회는 한국어로 된 논문 발표를 적극 권장하기 시작했어요. 한글이 이제 국제기술 표준의 언어로 자리 잡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결국 처음에는 기술 경쟁에서 시작된 갈등이 한글이라는 다리를 통해 협력으로 바뀌었어요. 언어의 장벽이 사라지자 기술 이해도가 높아졌고, 이는 자연스럽게 더 깊은 협력으로 이어졌던 겁니다. 한국이 가진 언어적 자산이 전 세계와 소통하고 협력하는 새로운 방식을 만들어낸 셈이었어요. 서울대학교 언어학과 김한글 교수가 발표한 연구 결과는 충격적이었어요.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학습하는 인구가 2024년 한 해 동안에만 300% 증가했다는 겁니다. 미국에서 150만 명, 중국에서 200만 명, 일본에서 80만 명, 유럽 전체에서 120만 명이 한국어를 배우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거든요. 이는 영어 다음으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학습 언어라는 의미였어요. 더욱 놀라운 건 이들의 학습 동기였습니다.
단순히 K-팝이나 드라마 때문이 아니라 실질적인 경제적 목적이 컸어요.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활동하는 한국계 개발자 이승호 씨는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한국어를 할 줄 아는 외국인 동료들의 연봉이 평균 30%더 높다는 거예요. 기업들이 한국 기술 문서를 직접 해석할 수 있는 인재를 찾고 있기 때문이었죠. 국제적인 변화도 뚜렷했어요. 유엔은 2024년 12월 공식 언어에 한국어 추가를 검토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현재 유엔 공식 언어는 영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중국어, 아랍어 6개인데 여기에 한국어가 7번째로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진 거예요. 이는 한글의 국제적 지위가 얼마나 높아졌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성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여전히 큰 과제가 남아 있어요. 첫 번째는 한국어 교육의 질적 향상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배우려는 사람들이 급증하고 있지만 제대로 된 교육 인프라가 부족한 상황이에요. 특히 기술 분야의 전문 한국어를 가르칠 수 있는 교사가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교육부 한국어 교육 담당 박민수 과장은 이런 현실을 솔직하게 인정했어요. 현재 전 세계 세종학당에서 근무하는 한국어 교사는 2,000명 수준인데 실제 수요는 그 10배에 달한다는 거죠. 특히 BMW나 지멘스 같은 글로벌 기업들이 요청하는 기술 한국어 전문 강사는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 수준이라고 했어요. 두 번째 과제는 한국어 콘텐츠의 다양성 확보입니다. 현재는 기술 분야에서 한국어의 우위가 두드러지지만 인문학이나 예술, 철학 분야에서는 아직 부족한 면이 많아요. 하버드 대학교 동아시아학과 존슨 교수는 이런 지적을 했습니다. 한국어가 진정한 국제 언어가 되려면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의 깊이 있는 콘텐츠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언어의 표준화 문제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배우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지역별로 조금씩 다른 한국어가 생겨나고 있어요. 독일식 한국어, 미국식 한국어, 중국식 한국어가 각각 다른 특징을 보이고 있거든요. 국립국어원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제 한국어 표준안을 마련하고 있지만 쉽지 않은 작업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적인 변화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국의 주요 대학들이 외국인 학생들을 위한 한국어 집중 과정을 대폭 늘리고 있어요. KAIST는 외국인 공학도들을 위한 기술 한국어 특별 과정을 신설했고 연세대는 비즈니스 한국어 MBA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기업들의 움직임도 주목할 만해요. 삼성전자는 해외 법인 직원들을 위한 온라인 한국어 교육 플랫폼을 구축했고 LG그룹은 협력업체 직원들에게도 한국어 교육을 제공하고 있어요. 현대차는 전 세계 딜러들을 한국으로 초청해 한 달간 언어와 문화를 함께 배우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죠. 정부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글 해외 보급 예산을 전년 대비 5배로 늘렸어요. 외교부는 주요국 대사관에 한국어 문화원을 설치하고 있고 교육부는 해외 한국어 교사 파견 프로그램을 확대했어요. 무엇보다 가슴 뿌듯한 건 우리 국민들의 변화입니다. 해외에 나가 있는 한국인들이 한글의 가치를 새롭게 인식하고 자긍심을 갖게 되었어요. 미국에서 20년간 살고 있는 교포 김미영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전에는 아이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기가 어려웠는데 이제는 아이들이 먼저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 한다고 했어요. 결국 우리가 목격한 건 단순한 언어의 확산이 아니었어요. 한글이 세계인들에게 새로운 가치와 가능성을 제시하면서 언어 그 자체가 하나의 강력한 소프트 파워가 된 겁니다. 기술과 문화 그리고 언어가 하나로 융합되면서 만들어낸 이 놀라운 변화는 우리 모두에게 큰 자부심을 안겨주고 있어요. 앞으로의 과제는 분명합니다. 이런 소중한 변화를 지속 가능하게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죠. 한글이 단순한 문화 상품을 넘어서 진정한 지식과 기술의 언어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노력해야 할 때입니다. 세종대왕이 만들어주신 한글이 이제 전 세계인의 소통과 협력을 이끄는 위대한 유산이 되고 있어요.
정말 자랑스러운 2024년이었습니다.